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매전문가 임경민입니다. 요새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인 분들이 은근히 많고 또 힘들게 대출받아서 또 충당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도 예전에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날린 쓰라린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잘 아는데 오히려 이 전세보증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불안감도 되게 커질 것 위험감이 더 같아요. 커지죠. 네, 그래서 오늘 부동산 전문가 특히 경매 쪽 전문가이신 임경민 대표님을 모시고 전세 계약할 때 정말 어떻게 하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세입자로서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내가 집주인에게 정말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1순위 권리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모셔왔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경매 현장에서 그 세입자들 그 전세금 날리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쵸? 네, 한 어느 맞습니다. 정도까지 네. 보셨어요? 좀 보증금 전체를 다 날린 사람들도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저처럼. 낙찰받은 것 중에 한 2억 3천 보증금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2억 분들이 3천? 계셨고 3억 8천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분도 계셨고 3억 8천? 네. 어떡해요? 와, 저는 1억 날리고도 진짜 잠을 못 자고 정말 페인 같은 생활을 했는데 3억 8천이면은, 집주인이 물론 나쁜 거긴 한데, 스스로가 안 챙기면 그렇죠.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프다, 그거는. 40살이 넘어도 등기부 등본이 그런 것도 볼 줄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일 네. 거예요, 사실. 보통은 이제 전월세 계약을 하면 중개업 사장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니야. 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챙겨야 네, 돼.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등기부 등본에 그 은행의 근저당권자나 개인의 저당권자나 특히 가압류가 있으면 아예 거기는 세를 들어갈 들어가면 안 생각을 돼요. 하시면 안 돼. 그러면 근저당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압류라고 뭔가가 있으면 이 집은 내가 전세든 월세든 안 들어가는 게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근저당이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대출이라고 보면 돼요. 은행이 먼저 이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준 거야. 그럼 내가 그 후에 만약에 전세로 들어갔으면 어쨌든 이게 나중에 잘못돼서 경매에 넘어가도 1순위로는 이 은행이 돈을 먼저 가져가는 그렇죠. 거지. 네. 그러면 일단 대출이 있는 집을 다 안 들어가야 되냐? 아니요, 그렇진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대출이 있어요. 대출이 있고 내 보증금이 있는데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70%를 안 넘어가면 그냥 안전하니까 그냥 전월세 계약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요새 이제 전셋값이 비싸졌으니까 한 5억이라고 해볼게요. 그 중에 근저당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한 1억 정도가 있다. 5억에서 70% 3억 5천 중에서 1억이 이미 대출이 있었으니까 내 보증금은 최대 해도 2억 5천. 근데 왜 70%가 돼요? 이게 이제 이거 서울 같은 궁금해하시는 경우는 시세 대비 감정가가 이루어지는데 감정가에서 한번 유찰이 되면 20%가 저감이 돼요. 그런데 서울을 제외한 다른 기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번 유찰이 되면 30%씩 빠져요. 그럼 예를 들어 5억짜리가 한번 유찰이 되면 3억 5천이 최저 매각 금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3억 5천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조금 더 높게 쓸 수 있지만 어쨌든 깎이고 깎일 수도 있다는 시작하니까. 얘기고요. 그럼 거기서 보통 첫 번째 다 낙찰은 잘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막 세 번째 이럴 때 낙찰되는 경우도 많더라고. 네, 그러면은 맞아요. 막 깎이고 깎여서 네, 보증금은 어쨌거나 잃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기억하세요. 시세 대비 70%를 일단은 계산을 하시고요. 그 70% 안에 내 보증금 그리고 집주인이 기존에 받았던 대출이 있으면 그걸 합해서 그 70%를 넘으시면 안 되고, 만약 대출이 없다 그러면 더 낮을수록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내 보증금 70%는 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주택 시세를 어디서 볼 수 있냐? 국토부에 들어가시면 전세 가격, 월세 가격, 그 다음에 매매 금액까지 시거래가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전용 면적이 있고 대지 지분이 있고 그리고 건축 연도가 있고 도로 조건이 있어. 이런 걸 다 따져보시면 돼요. 빌라 이런 데는 좀 거래가 자주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주 일어나진 그런 않죠. 건 거기도 다 있나요? 네, 다 있어요. 똑같이. 예를 들어 뭐 체이빌라다 그러면 체이빌라 이렇게 쓰면 돼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그 주소를 그렇게 하면 안 찾는 거? 나오고 이건 하나의 그 구역을 정해 놓는 거예요. 구역을 정해서 정해놓아서 그 안에서 그 대지 지분하고 전용 면적하고 도로 조건하고 건축 연도가 비슷한 걸 찾는 거예요.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매매 금액이나 혹은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 나오니까. 그거하고 비교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세대수가 6개밖에 안 되는 뭐 그런 작은 빌라다 해서 못 찾는다 하지 마시고 거기 들어가셔서 그 주변에 빌라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분명히 거래된 것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 구역 안에서 비슷한 전용 면적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네. 계약하기 직전이야. 혹은 뭐 계약을 막 했어.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할 생각을 하면 그지, 너무 늦어요. 늦었지. 내가 봐봐. 너무 그래, 늦어. 늦었어. 너무 늦고 예를 들어 계약을 했잖아요. 네. 내가 분명히 등기부 등본을 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어서 계약을 했어요. 음. 그러면 잔금 때도 등기부 등본을 당연히 떼볼 떼야죠. 거예요. 네. 떼서 확인을 했을 때도 역시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03년도 8월 31일 날 내가 잔금을 치렀어. 나는 당연히 대항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문제가 보통은 잔금 때 등기부 등본 한번 떼보고 그 떼죠. 다음부터는 안 떼죠. 안 보죠, 안 보죠. 살면서 안 보잖아. 그죠? 안 봐. 네. 근데 살면서 보셔야 돼. 혹시 집주인이 당일날 근저당을 신청했는지 요거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 8월 31일 날 근저당을 설정을 했고 저는 8월 31일 날 전입신고를 했어. 같은 날 그러면 했어도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둘 중 늦은 날 이길 오전 0시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써놨어요. 그러면 만약에 8월 31일 날 제가 전입신고를 했어요. 막 잔금을 다 네네네. 치르고 점심에 이제 막 후다닥 가가지고 전입신고를 한 거야. 근데 그날 오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대출을 받은 그 근저당의 효력은 당일날에 발생을 하고 그렇죠. 내 대항력은 다음날, 그러니까 9월 1일 오전 0시에 0시. 발생을 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게 현행법상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바꿀 할 수 수 있는 있는 방법이 게 전혀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그 허그라고 얘기하는 그 아. 주택보증보험공사하고 그 다음에 그 SGI 서울보증보험이죠. 네네네. 그쪽에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해요. 계약하기 전에 미리 알 수는 없나요? 이제 계약을 하고 그 이제 각약 같이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나서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주택보증보험공사나 아니면 서울보증보험공사에서 보증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무효화시키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써볼 필요는 있죠. 특이하게 특이하게. 내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건데 혹시나 거기서 가입을 안 해준다는 건 사실 이 집이 약간 네네. 권리상의 문제가 있거나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예, 예. 거기서도 자기들도 뭐 네, 맞아요. 손해볼 건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을 좀 같이 넣으시면 근데 사실 요새 전세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럼 쓰지 마.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다. 보증보험은 빌라나 다세대는 거의 가입이 안 안 해줘요. 돼. 거의 안 해줘요. 그거. 1인 가구 분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도 빌라나 그리고 다세대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전세 보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게 맞아요. 절망적이다. 네. 지금 없어요. 전세 계약 주의사항 찍고 있는데 지금 방법이 없다고 진짜. 그럼 어떡해요? 시세는 아까 KEB 네. 들어가서 대략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진짜 작정하고 뭐 임차인을 예를 들어 저기 속이려고 들면 사실상 방법은 없어요. 차라리 그 반전세라고 얘기하는 보증부 월세 이쪽으로 해서 임차인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전입신고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전입신고는 당연히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간혹 저희가 이제 낙찰받은 물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확정일자는 먼저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근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받았는데 전입신고를 좀 늦게 했어요. 그럼 안 되지.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분이 다른 데에 전세 살고 계셨는데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그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다른 집을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그치? 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가야 될 여기를 또 다시 간 거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전입신고를 빼가게 되면 여기도 그쵸. 대항력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확정일자만 이사갈 집에다 받아놓고 보증금을 받고 난 다음에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사갈 집에 집주인. 근저당을 또 집주인이 설정을 해버린 집주인이 거죠. 대출을 받은 거지 네. 그 사이에. 근데 그거 좀 양아치다. 그거는. 그렇죠, 양아치죠. 완전 네. 고품격 방송. 네. 진짜 나쁜 사람. 어. 네. 근데 그러면 이거를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하려면 어떤 분들은 그 은행에 가려면은 4시 전에는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4시 이후에 내가 잔금을 치르고 동사무소는 6시까지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게 네. 은행에서는 근저당을 설정을 할 때 은행에 그 연계되어 있는 법무사를 통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러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법무사가 몇 시에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 설정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 아 그래요? 네. 아 미리 신청을 해놓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사기치려고 맘먹으면 그렇죠.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안 되나요? 그 평일날에 미리 잔금 치르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안 되냐? 그것도 안 되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음. 주택을 인도받은 것도 반드시 조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사도 와야 된다는 네네네, 거죠. 이사도 그렇죠. 오고 이게 둘이 조건이 합쳐져야 이게 네. 내가 1순위 대항력이 네네네, 생긴다 이거죠. 맞아요. 대항력은? 대항력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다음에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경매 넘어갔어요. 근데 나는 다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야. 그러면 아무리 이게 막 유찰되고 막 누군가 낙찰이 안 돼요. 누군가가 만약에 싸게 이 집을 낙찰을 받았어도 내 보증금을 전액 다 돌려줘야 제가 네. 이 집을 뺄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빼도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 전혀 문제가 없죠. 네. 그게 바로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네네. 여러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거 안 돼요? 인터넷에서 전입신고 돼요. 가능해요. 네. 전날에. 그럼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상 쉽지 않아요. 왜요? 저녁 때 내가 이제 이상이 없는 거 확인하고 이사를 네. 해야 되는데 네. 그러자면 예를 들어 그게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 집에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도 딴 데 가서 잔금을 못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나마 특약사항도 안 써놨으면 보증금 전체를 날려야 되는 경우가 또 생겨요. 네. 근데 그냥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 내 보증금을 지킨다고만 생각하면 평일 그죠? 6시 이 넘어서 넘어서 잔금을 치르고 네. 그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전입신고하고. 근데 인터넷 전입신고는 바로 당일 효력이 예, 바로, 되네요? 네. 이것도 방법이긴 하겠네요.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지 않아요? 내가 기존에 살고 있는데 상황상 여기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내 돈도 안전하게 받으면서 여기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알려주세요. 그 두 부부가 음. 세대를 분리해서 한 분이 이사갈 집에 먼저 전입신고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전 집의 소유자한테 보증금 반환받아서 이 집에 이사 오실 때는 세대를 합가하시면 되거든. 그러면 최초 먼저 전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저희가 낙찰받은 물건은 이분은 그걸 못 하신 거예요. 모르셨겠죠. 그 만약에 1인 가구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1인 가구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 뭐 어머니를 먼저 이렇게 옮겨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다른 실제 가족이 나중에 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계약자가 아닌데도? 계약자가 아니어도 상관은 상관없어요? 없어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다. 대신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이분이 바로 들어오셔야 되는 상황이 붙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임차권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라는 게 있긴 한데 이거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오실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럼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계약 기간까지는 사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보통 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산다 그럴 경우에는 가족의 구성원이 먼저 새로 이사가는 네. 그 집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바로 받으시면 되고 그 네. 후에 내가 따라갔을 때 합가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1인 가구다. 근데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사정상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일시적으로 이 집에서 나가긴 하지만 내가 그 임차권에 대한 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내가 또 새로 들어가는 그 집의 효력도 또 그렇죠. 새로 만드는 거고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입신고할 때요. 한 6시 정도?
마감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한 5시 반, 아이고. 그러면 한 5시 반 정도에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그때까지 뭐가 없어. 음. 그때 막바지 막 기다렸다가 전입신고하면 안 돼요? 네, 그것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냐하면 뭐야? 은행에서 변조당을 설정을 할 때 법무사를 통해서 네. 연계되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소 가서 이제 접수를 할 거거든요. 접수를 그러면 하면 나오는 거 접수 아니에요?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접수 네. 순서라는 게. 그 등기관들이 바로바로 그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접수는 됐는데 네. 내가 등기부 등본을 당시에 이렇게 뺐을 때 거기 안 바로바로, 나타날 예, 수도 안 있다.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이거 법이 안 바뀌나요?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19대 20대 국회 때 좀 짜증난다 이거. 소위원회까지는 올라갔어요.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하자. 그건 그리고 딱 깔끔한데? 등기부 등본상에 맨 뒤에 보면 주의사항란이 있어요. 예, 주요 거기에 그 임차인이 언제 들어왔다 이렇게 접수번호 나오듯이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좋은데 국회의원들께서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지금은 사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도 이 집에 어떤 임차인이 얼마의 보증금으로 사는지가 전혀 안 나와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게 빌라에는 한 주인이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다가구 다가구 같은 주택. 경우에는 여기서 다가구랑 다세대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다가구 주택은 그냥 한 건물을 한 사람의 주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집집마다 하나의 세대예요. 아파트처럼. 맞나요? 네 맞아요. 보충 좀 네 맞아요. 그 소유권이 각각이 되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세대가 나눠져 있으니까 내가 그 집 하나만 보고 이 집의 시세를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통째로 이 사람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집을 첫 번째로 계약했는지, 한 10명이 산다고 해볼게요. 내가 10번째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기존에 있는 9명이 다 전세로 다 들어온 건지, 월세로 온 건지 솔직히 알 수가 없어.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약할 때 집주인한테 그걸 물어보면 되고 혹은 그 중개업 거짓말하면 사장님한테 네네. 그걸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중개업 사장님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집주인이 그리고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집집 일일이 내가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 1층부터 막 올라가서 얼마에 계약하셨냐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다 대답해주는 사람이 또 얼마나 없죠. 될지 네. 그것도 뭐 사생활 제일 좋은 침해이기도 방법은 하고. 집주인이 각 세대마다 얼마씩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면 돼요. 이게 주민센터에 가시면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언제 들어왔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이런 게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확정일자부 임차인 그 내역서를 떼볼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하고 그 계약자밖에 없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근데 계약자도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가져가야 주민센터에서 그걸 확인해 줘요. 예,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행법상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이걸 알 수가 없어. 아니면 이래 볼 수는 있겠다. 계약을 할 때 조금 불안하니까 기존에 계약했던 그런 걸 좀 떼줬으면 좋겠다.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임대인께서 집 안 놓겠다고 얘기하시죠. 그래도 어쨌든 트라이를 해보는 걸로. 그렇죠. 예, 그죠? 그건 해볼 수 할 만한.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다가구라도 완전 신축인데 내가 처음으로 만약에 들어오는 집이다. 그러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막 건물가액이 막 한 10억 정도 된다, 시세가. 근데 내가 들어와서 보증금 한 7천에 살고 있다. 그러면 사실 잘못돼도 내 보증금을 날릴 그건 없는데 만약에 이게 몇 년이 지났고 기존에 전세 세입자가 많고 하면은 솔직히 저라면 불안해서 안 갈 것 같아요. 네. 한번 저도 그 일을 겪고 1억을 날린 이후로는 그냥 정신건강에 이로운 선택을 하는 게 좋다는 네, 맞아요. 생각이 많이 네. 들어요. 조금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냥 조금 아닌 것 같으면 조금 피하는 것도 상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나와 있죠. 예. 다세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그죠. 그 등기부 등본이 하나예요. 하나로 돼 있어요.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이 각각 되어 있어요. 아, 각각 있어요. 그러면은 집 구하실 때 뭐 어디 빌라 괜찮은 거 있다고 중개인을 할 때 이게 다세대예요, 다가구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네, 그렇죠. 저라면 솔직히 다가구는 전세라면 조금 피하고 싶고 네. 만약에 뭐 보증금 적은 월세면은 뭐 상관이 없겠죠. 네, 그렇죠. 그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그리고 근데 너무 이제 답답하다, 이게. 방법이 사실 없어요. 임대인이 작정을 하고 임차인을 속이려고 들면 이건 방법이 없고, 간혹 이제 임차인 중에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특약사항에 내가 잔금 지불하기 전까지 예를 들어 다른 권리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 계약을 무효화하겠다라고 특약사항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썼다고 해서 100% 안심할 수 없는 게 어쨌거나 잔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잔금 지불을 안 했어요? 그러면 당장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짐을 어디다 또 보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계약을 파기하면 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 돌려받으려면 이건 또 민사거든. 자, 오래 걸려요. 네.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네요. 조금이라도 애매한 집은 안 들어가는 게 그렇죠. 맞을 네, 것 안 같아요. 들어가야지.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그 매매 주택이 있잖아요. 그 주택의 시세가 있을 거예요. 그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내 보증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경매 넘어갔을 때 서울 20%, 네. 그 외 지역은 30%씩 떨어지고 시작하는 거를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대출이 전혀 없다 그러면 70% 이내로 내가 맞춰서 들어가면 되고, 대출이 있다 그러면 그 대출과 내 보증금의 합이 70% 넘지 않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계약하기 전에 그 보증보험을 네네. 최대한 활용하는 거.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서를 쓰시면 그 인적 사항이 보통 나올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보증보험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보증보험 가입을 혹시 할 수 있느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 당일 날에 잔금 치르자마자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본 중에 기본. 네. 사실 그날 만약에 집주인이 먼저 대출 신청을 하거나, 그러니까 근저당을 설정을 하면 사실 저희가 순위에서 밀리는 건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맞아요.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조금 오후 늦게 의미 없다고 하셨지만 그죠? 그리고 임차인인 경우에도 내가 뭐 예를 들어 선순위였거나 아니면 후순위여도 배당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계약서에. 그리고 법원에서 정해놓은 배당 종기일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배당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배당 종기일까지는 배당 신청을 하셔야 소위 말하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대항력이 있어요. 있는데 그 법원에서 언제까지 신청하세요. 이 집 경매 넘어갔으니까 보증금 받고 싶으면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를 못 보거나 신청을 안 해버리면 내가 그 대항력이 있는데도 네, 대항력만 있는 거고 그건 낙찰자한테 이제 떠넘겨지는 거죠. 떠넘겨지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확정일자도 받아놓고 그 신청일에 가가지고 법원에서 신고도 하면은 내가 미리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쵸,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차이를 간략히, 전입신고는 내가 이제 대항력을 갖추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전입신고가 딱 제대로 돼 있다. 이 사람이 대출을 받기 전에 내 전입신고가 1순위로 돼 있다. 그러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 집,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돈을 받아야 하잖아요. 돈을 받아야 할 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확정일자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확정일자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그것도 돈 못 받는 거예요. 배당을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도 갖추고 내가 돈까지 받으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반드시 잔금 치르자마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정말 불행하게도 이게 진짜 넘어갔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내는 뭐 서류나 뭐 이게 있을 거예요. 언니 신청하라. 그거는 꼭 그 기한 맞춰서 신청을 하시는 걸로. 반드시 하셔야 되고. 네네. 근데 찍고 보니까 약간 회의감이 드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약간 운에 맡겨진 그렇죠. 그런 느낌도 조금 있네요. 자, 이제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작년에 그 전세계약 주의사항이랑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이 무려 1,700개가 넘게 달렸어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대응하기도 힘들고, 또 저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대표님께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잔금 치르기 전에 미리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이 댓글 되게 많았어요. 확정일자는 미리 받으실 수 있어요. 음.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전입신고는 미리가 안 돼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미리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게 아까 점유, 주택을 인도받은 시점,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사를 이것까지, 해야 그렇죠.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미리 조건을 전입 신고만 맞추지 한다고 못하면 해도 그 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그렇죠. 안 빠져나간 거를 네. 나중에 서류상 뭐 채권자가 전출할 확인을 때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차피 안 되는 거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정일자는 미리 가능하신데 전입 신고는 미리 하는 해봐야 게 효력이 없다. 해봐야 효력이 없다. 할 수는 네.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 네네, 있잖아요. 있죠.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 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제가 물어요? 은행이 물어요? 제가 물어야지. 네. 내 책임이잖아요. 내가 그러면- 계약했잖아. 그럼 은행이 처음에 확인을 하고 돈 아니요, 밀려줄 은행은 거예요? 확인 안 해. 네. 어머 정말요? 네. 그게 임차인이 알아서 다 확인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출금만 내주는 것 뿐이에요. 그것까지 은행에서 다 권리 순서를 체크하진 않아요. 댓글에 차라리 안전하게 그냥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가면 되지 않냐. 은행이 안전한 데만 돈을 주겠지. 이렇게 아니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여러분들 꼭 챙기셔야 돼요. 전세 살고 있는데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네.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간혹 그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임차인이 먼저 찾아가서 계약서 다시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위험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만약에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늦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새로 업데이트된 그날로 또 기준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무선 면제권 발생 시점이 뒤로 그러니까. 밀려버려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집주인이 새로 바뀌었어도 절대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존의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국세 연체가 1순위가 된다고 하던데 네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압류라고 되어 있어요. 압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아니면 그 압류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압류라고만 돼 있구나. 선순위 그 임차인이 있고 압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입찰을 하지 않아요. 경매 입찰을 할 때도. 그럼 만약에 내가 전셋집을 들어가는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압류라고는 표시가 돼 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안 들어가는 게 네, 안 얼마인지 들어가는 게, 확인할 네. 길은 없으니까. 안 그러면 집주인한테 그 압류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 보증금 갖고 그 압류를 변제시키든지. 근데 만약에 확인해주기 싫다 그러면 안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냥. 들어가야 돼.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치, 확인을 안 그치.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압류라고 뜨긴 뜬다는 거죠. 네네, 그게 그럼. 국세 압류라고 뜨나요? 아니요, 그냥 압류라고만 떠요. 그게 국세인지 네. 뭔지는 모르는 네, 거고요. 그렇죠.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다음은 요새 전셋값이 올라서 전셋가율이 80~90% 육박합니다. 그마저도 매물이 없는데 계약을 해야 할까요? 왜냐면 그 댓글 많았어요.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한 90% 육박하는데 무슨 70%가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본인이 들어가신다고 하면 이건 자기 결정권이니까 하긴. 그 부분은 본인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치. 저라면 차라리 그 반전세나 보증금 월세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신혼집이 처음에 그 매매가가 그 집이 3억짜리 집이었는데 금매를 보니까 2억 7천만 원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증금 전세로 들어갔는데 차이가 2~3천밖에 안 나는 거예요. 전세값이. 저는 그런 날린 경험도 있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보증금을 2억 2천만 원으로 줄이고 월세 20만 원을 부담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선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 선까지는 보증금을 줄이고 대신 월세를 조금 더 부담을 했어요. 네네. 왜냐면 그 월세 5만 원, 10만 원 아끼다가 나중에 다 날리는 것보다는 목돈을 날리게 낫잖아요.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면서 이 집에서 더 거주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증액해달라 해서 보증금을 증액을 해줬어. 아, 증액하는 네, 그럴 거 수도 어떡해요?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도 보증금 증액을 그 해주지 마시고 차라리 월세를 부담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내가 1순위 대항력이 있고 근저당이 예를 들어 1순위 그 보증금이 2억 원이에요. 2억 그리고 원. 근저당이 2억 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5천만 원 증액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 5억 원짜리가 한번 유찰이 돼서 4억이 돼서 4억의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4억에. 그러면 1순위 당연히 임차인이 2억 배당 거 받아가겠죠.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2억 받아갈 거예요. 그러면 남은 금액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못 받죠.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상에 소위 말하는 근저당보다도 늦게
그죠. 보증금을 또, 증액해 준 거기 때문에 이 보증금 증액 부분은 대항력 유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깨끗한 거예요. 내 보증금 말고 뭐가 없어. 그러면 해줘도 돼요. 그 정도 시세도 올랐고 네. 약간 내가 한 5천 해도 뭐 집값이 한 2억이 더 올라버렸으니까 그럴 때는 상관이 없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 증액을 하면 증액분에 대해서 또 계약을 다시 쓰나요? 확정일자만 따로 받으시면 돼. 확정일자만 따로? 그리고 기존 계약서에다 받으세요. 아니면 별지 계약서에 따로 받으시든지.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시면 안 돼. 기존 계약서에 그러면 뭐 찍찍 긋거나 해가지고 예, 몇 년 이렇게? 몇월 며칠 날 보증금 5천만 원 예를 들어 증액했다. 그리고 집주인 도장, 그다음 임차인 도장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럼 그걸 다시 가져가서 다시 가져가셔서 확정일자. 확정일자 다시 전이신고는 받아야 돼요. 그대로 유지고요. 그대로 유지하시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이유는 어쨌든 내가 변제를 받기 위함이니까 변제받을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다시 받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꿀팁이었다. 우와. 자, 전세 2년 살고 계약 만료 후 연장을 했대요. 네. 근데 보증보험을 다시 신청해서 보험료를 또 내야 되나요? 네, 당연히 또 내셔야죠. 만약에 그냥 기존에 연장이 되겠거니 하면은 안 뭔가 돼요. 문제 네. 생겼을 때 못 돌려받아요, 네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저 재밌었어요. 네. 그 대표님 오늘 정말 오랜만에 뵈서 좋았고 저희 그 대표님도 지금 유튜브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경매 말고도 라이브로 또 부동산 이슈 같은 것도 많이 좀 다뤄주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들어가실 수 있게 여기 아래에 또 공지를 해놓을게요. 부동산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재테크할 때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내 재산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부동산의 가장 기본은 경매 공부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수익 환원형 맞아, 시장도 맞아. 있고 다양하니까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 재산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알찬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